안녕하십니까, 테슬라인입니다. 광복절 연휴 끝나자마자 소렌토 하이브리드 시승해 보려고 성수동에 있는 드라이빙 센터에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중에 6인 시트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미 이 차량을 타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옵션을 선택해서 차량 출고 대기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진짜 병신 같은 옵션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가 3열로 연결되는 통로로 사용될 수도 있고, 물론 의자를 접어서 통로로 이용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트렁크하고 공간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진짜 이 트렁크 공간을 트렁크 공간대로 쓸 수도 없고, 이 암레스트에 이 조작감이나 이 소재감, 그리고 뭐 편안함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5열 시트해서 가운데 있는 등받이를 폴딩해서 팔걸이를 쓰는 게 일반적인 형태잖아요. 그것보다 어느 하나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운전석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인도 쪽으로 이제 내리려고 할 때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옆으로 이동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때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정말 병신 같은 옵션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과연 3열까지를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5열 시트 버전으로 예약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캡틴 시트에 대한 그 통풍 기능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지만, 아시다시피 차량은 90% 이상 혼자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뒷자리나 그 3열까지 생각하면서, 아니 핵가족 시대에 1인 가족도 많고 핵가족인데 3열까지 사용할 만큼의 대가족이 있다? 저는 없다고 봐요. 저도 7인승 차량을 많이 타봤지만, 차를 사서 되팔기까지 뭐 한 3년, 길게는 5년 타는 동안 한 2번 써봤나? 쓸까 말까입니다. 제발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이 3열 시트 넣을 돈으로 실내에 대한 옵션 추가를 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공간 분리가 진짜 안 돼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이렇게 접히죠. 어디 보자. 네, 어우, 살벌하게 접혀요. 제가 이거 사용 방법을 잘 모르는 걸까요? 이걸 당기는 건가? 얘는 폴딩이 완전히 안 되나 봐요. 야, 이거는 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뭐 사용 방법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 5인승, 저는 이 6인승 시트에 대해서 아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차량 옵션 선택하실 때 제발 이 병신 같은 옵션은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열 달린 것도 가급적이면 선택하지 마라. 이제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면 굳이 뭐 7인승 차량을 선택을 해야만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런 지원금 같은 거를 받던 뭐 등취득세 면제라든지 뭐 다자녀 가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도 안 해도 되니까 굳이 이 옵션을 선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정말 이 뭐 어떻게 쓰라는 거야. 정말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옵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주행 영상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이얼식 기어 시프트여서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아마 제가 써본 기어 시프트 중에 저는 이 다이얼 방식이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습관이 들면 테슬라의 컬럼식 시프트가 제일 편하긴 한데, 어쨌든 뭐 오랜 기간 써보다 보니까 저는 이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 기어 시프트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조작에 이제
헷갈림도 없고,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차량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운행을 하다 보면 계속 이 와이퍼를 작동시키게 돼요. 네, 이 내비가 또 내비 효과음 무음으로 바꿔놨으니까 안내 음성도 바꿔놓고, 이 어라운드 뷰라든지 그리고 이 후방 카메라의 화질, 이 화질은 굉장히 선명하네요. 이게 제가 이제 이거는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는 모델이라 이 실내 인테리어는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대차보다는 조금 높이 평가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이 가운데 턱을 높여 놓지 않은 거, 이거는 아주 굉장히 우수한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의 팰리세이드나 제네시스가 이 앞에 터널을 이렇게 올려서 여기를 무슨 마치 그냥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포르쉐 파나메라나 뭐 911 까레라 같은 느낌을 주려고 여기를 약간 콕핏처럼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이 또한 제가 진짜 뭔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현대차의 가장 병신 같은 디자인 중에 하나가 이 안에 이 콕핏을 높여 놓는 짓을 하는 게 제일 하자인 디자인이에요. 이게 세단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단이면 드라이버를 약간 감싸주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SUV잖아요. 팰리세이드라든지 아니면은 제네시스 SUV, GV 시리즈들 보면 SUV인데 이 밑에다가 쓸데없는 수납함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를 위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 팔을 약간 뭐 요런 식으로, 뭐 의도는 그걸 거예요. 암레스트에다 팔을 얹어 놓고 여기를 이렇게 만질 때의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의 세팅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진짜 쓰잘데없는 짓거리예요. 너무 답답해. SUV를 타는 이유는 뭔가 좀 넓은 개방감이라든지 공간감을 느끼려고 SUV를 타는데, 이거를 그냥 다 빼곡하게 채워버리니까 너무 효율적이지가 않다라는 게 제 느낌이에요. 제발 인테리어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 뭐 제 영상을 보지는 않겠지만 그따위 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테리어의 기본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이 차량에 대한 컨셉이 없는 거야. 세단을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SUV는 이렇게 좀 공간감을 주는 게 좀 훨씬 더 좋습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아마 이게 페이스리프트 되면 K8에서 쓰는 것처럼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여기를 좀 심플하게 만들어 놓겠죠. 이렇게 조잡스러운 인테리어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인테리어 자체가 너무 조잡스러워서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이 공간감을 주는 것 자체로는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키는 이 터보라이터 같이 생긴 이 키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제가 타고 있는 차량보다는 신형이어서, 뭐 물론 테슬라 말고 회사차로 타고 있는 다른 기아차들에 비해서는 신형이다 보니까 통풍 시트 조향하는 그 모터 프로펠러 팬 돌아가는 소리가 상당히 적게 나고 있고, 에어컨 이 송풍구의 위치도 제가 지금 탔을 때 이 송풍구가 다 닫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전에 시승했던 분이 다 닫아 놓은 것 같아요. 마음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약간 너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때려버린 거예요. 약간 높이에 맞춰서 이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좀 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고, 밑에서 너무 치받쳐 올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시야는
시야는 그렇게 좋은 게 뭐 다른 SUV들을 탔을 때만큼의 넓은 시야감을 주지는 않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앞에 있어서 그런지 여기가 조금 튀어나와 있어서 약간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불룩 올라와 있는 느낌이 있어서 전방 시야가 SUV를 탄다는 느낌을 명확하게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정도의 시야감을 주고 있고, 승차감은 제가 지금 출발해서 얼마 타지 않아서 승차감에 대한 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 코스로 그 헤어핀 동부간선도로에서 그 강변북로 만나는 부분에 있는 이렇게 거의 270도, 280도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헤어핀 코스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서 얼마만큼 얘가 기민하게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차 간의 거리, 차선 중앙 유지 장치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운행을 해본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냥 외관 디자인이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은 압구정에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 갈 때 그냥 그 옆에 비트 360 있으니까 그냥 갈 때마다 뭐 또 다른 신차가 나왔나 아니면 뭐 다른 볼거리가 있나 하고서는 360 가서 차량을 살펴본 적은 많아서 차량에 대한 느낌은 좀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시승을 한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지금 일반 도로에서도 차선 유지 장치를 얘가 작동시켜 줘서 가운데로 잘 몰고 있어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핸들 모양이 딱 들어오면서 차선을 약간 핸들 조향을 스스로 하면서 좀 잡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전기로 가는 구간이 있고 엔진으로 가는 구간이 있는데, 이제 저속에서는 EV 모드로 이제 불이 들어오면서 전기차 버전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EV 모드로 가다가 엔진으로 변경되는 그 연결 지점에 이질감이 없어요. 제가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저속에서는 완전 전기차처럼 그냥 전기 모드로 가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이질감은 없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체결감을 주고 있는데, 제가 타면서 느낀 건, 저도 같은 시트를 했을 거예요. 뭐 샌드 베이지? 거의 흰색에 가까운 밝은 회색의 시트를 선택을 했어요. 일단 차량의 실내 세팅은 무조건 밝은 색으로 해야 예쁘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했는데, 이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소재감이 전혀 고급스럽지 않다. 전혀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거 지금 시승을 하면서 후회가 좀 막 밀려오고 있어요. 이거 예약해 놓은 걸 취소해야 되나. 저 딜러분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7번째래요. 7번째 차례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7번째 차례여서 좀 있으면 곧 차가 나온다. 뭐 곧이지만 올해는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7번째다. 대기 순번이 7번째 대기 순번이다. 저랑 똑같은 옵션으로 예약을 해 놓은 분이 앞에 7대가 있다. 그 차가 다 빠지면 내 순번이 된다. 근데 그 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저는 지금 상태로는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을 받고 싶어요. 뭐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대기하고 있는 기간 동안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오면 페이스리프트 버전으로 차량을 출고해 주면서, 그러니까 대기 순번으로는 어쨌든 앞번호로 넣어서 우선순위로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조잡한 인테리어의 차량은 전 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뭐 예측을 했었던 그 방향대로 흘러간 건 사실인데, 어쨌든 지금 이 실내 인테리어는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하나, 이 소재의 고급감은 눈을 뜨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시트도 이게 아마 나파가지고 아닌가? 잠깐만, 제가 뭐 저 K8하고 헷갈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가죽인지 레자인지 모를 정도로 네, 별로예요. 정말 별로고, 이게 어쨌든 차량 가격이,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의 차량 가격이 4,884만 원이란 말이에요. 뭐 시승차니까 6인승 시트에 풀옵션 차량일 건데, 와, 이게 너무, 네, 이거 이 금액이면 4,880이면 그랜저 가격 아닌가요? 그랜저 거의, 그랜저도 좀 옵션 좀 높은 차량을 살 수 있는 가격이고, 뭐 1, 2천만 보태면은 제네시스 G80 살 수 있는 돈인데, G80은 뭐 고급스러운 느낌이라도 있지, 얘는 네, 고급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비교를 하고 있는 대상이 전에 탔었던 이제 SUV 다른 모델이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네, 그냥 이 차량의 전반적인 이 값어치라든지 뭐 하이브리드의 특성, 요런 것 때문에 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연비 문제라든지 요런 것 때문에 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 이 정도는 이 정도의 그 옵션은, 이런 소재의 질감은 조금 선택하기가, 가격 대비 조금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차량 정체가 시작돼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얘기하던 중간이라서 앞에 이제 정체되니까 이제 서 있는 차량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제가 세팅을 68km로 해놨었는데,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특징 아시죠? 앞에 차량이 이동하고 있으면 차량으로 인식해서 이제 그 뒤에 따라 붙는데, 앞에 차량이 그냥 정차해 있으면 차량으로 인식 못해서 그냥 갖다 꽂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용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몇 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인식해요. 앞에 차량이 가고 있다가 이제 정차된 차량이 있으면 인식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이 중간에 있는 큰 디스플레이에 앞차를 인식했다라는 그 그림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보고 얘가 앞차를 인식했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데, 얘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 60km 정도의 속도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으면은 갖다 꽂는 속도로 그냥 쭉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산차에, 이게 지금 2세대일 테니까 HDA2일 거예요. 아니면 1 끝 버전이든지. 그러면 이 버전의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진짜 주의하셔야 된다. 앞에 완벽하게 정차되어 있는 차량은 인식 못하기 때문에, 그 점은 본인들이 운전을 하실 때 전방 주시 의무가 있잖아요. 그 꼭 확인하시고, 얘가 앞차를 타겟팅을 하면 이 그래픽 상에 앞차가 표시가 돼요. 그 표시가 없으면 나 이제 갖다 박는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될 거예요. 핸들 감응하는 것도,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9 모델이다 보니까 G90처럼 터치식이 아니라 토크 방식이어서 계속 핸들을 이렇게 테슬라처럼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되는 점은 여전히 불편한 세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 차량 외관에서 느껴지는 건, 앞에 이제 구형 소렌토가 가고 있는데, 구형 소렌토보다 실질적으로 크기는 얘가 더 커졌을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차가 조그마다라는 인식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제가 오면서도 오늘 아침에 이제 시승하러 오면서도 이제 시승할 차가 소렌토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는 소렌토들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들어와서 소렌토들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차가 커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차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산 SUV 타시는 분들이 하는 가장 쓸데없는 옵션들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이드 스텝이에요. 사이드 스텝은 전동 사이드 스텝이 아닌 다음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정말 오히려 차를 타고 내릴 때 바지에 뭐 흙 같은 거 먼지들만 묻지, 아이를 키우는 집이다 라고 할지라도 전동 사이드 스텝이 아닌 다음에 일반 사이드 스텝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눈탱이 많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스텝의 역할도 못하고, 그리고 국산 SUV가 사이드 스텝을 달 만큼 높이가 높지도 않고, 그리고 차의 밑에 하단만 더 넓어져서 타고 내릴 때 바지 안쪽에 흰 바지 입거나 이러면 진짜 작살 납니다. 막 흙먼지 다 묻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이드 스텝이다라고 하면 차체가 있으면 이 차체 밑에서 이제 보그나 수입차들처럼 이렇게 뭐 접혀 있던 게 전동식으로 뭐 차 옆에 문짝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밑에 숨어 있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밑에서부터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국산 차들은 차 측면이 이렇게 있으면 측면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갖다 대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계단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 역할만 해줘요. 여기서 문 열면 바로 이 실내하고 똑같은 위치가 되잖아요. 문이 열려버리면. 그러니까 얘는 계단 역할을 해주지 않아요. 스텝이 절대 아니에요. 스텝이려면 얘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차체하고 높이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차체 옆에다 그냥 갖다 붙이는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국산 SUV를 타시는 분들은 절대 사이드 스텝을 달지 말아라. 병신 같은 옵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저 6인승 시트, 7인승 시트 이런 거고요. 지금 이제 60km 정속으로 가고 있어요. 그 정도 속도를 낼 수 있게끔 좀 이제 트여져서 가고 있고, 앞에 이제 동부간선도로에서 강변북로로 만나는 이제 성수대교 인근의 그 헤어핀 코너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세팅 속도는 테슬라하고 똑같이 60도로 맞춰 놨고요. 양 옆에 지금 차선을 중앙으로 물고 가는 능력은 뛰어나요. 정확하게 센터를 물고 가고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좀 틀어졌다가 다시 잡는 그 템포가 조금 느려서 한쪽으로 좀 치우쳤다가 다시 쓱 들어오고, 한쪽으로 좀 치우쳤다 쓱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280도, 거의 280도 정도 들어갈 텐데, 네네네, 보이시죠? 그냥 아예 차선 넘어버려서 이제 지금 한 차선 넘어왔어요. 이거 못 잡아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동부간선도로에서 이 강변북로로 타는 이 헤어핀, 잠실대교 쪽으로 넘어가는 이 헤어핀 코너 있어요. 한 280도 정도 되는데, 이 코너를 자율주행,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로 지나가는 국산 차량이 있는지 저 너무 궁금해요. 국산차 뿐만 아니라 수입차라고 할지라도 테슬라 이외에 다른 차량이 여기를 넘어가는지 저 너무 궁금해요. 테슬라는 이거 잘 넘어가거든요. 근데 못 넘어가요. 한 번도 이거를 넘어간 차량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거는 조금 조속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 깜빡이 켰을 때 이 안에서 카메라로 이제 옆 차선을 보여주는 이 기능은 압도적이다. 이거 굉장히 편안하네요. 이걸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사이드 미러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넘어갔을 때 훨씬 더 안전에 도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운전이 서투르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차선 변경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 초보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 옵션, 뭐 가격은 비쌀 거예요. 뭐 100만원, 200만원 정도 추가해야 되는 옵션일지라도 꼭 넣으세요. 어쨌든 그 옵션은 사고 한 번만
예방해 주면 옵션 가격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은 꼭 넣으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안전에 대한 옵션은 절대 빼는 거 아니에요. 뭐 깡통차를 사서 뭐 내가 조심해서 운전한다, 아니 뭐 그런 대도 않는 생각하지 마시고, 차량 안전 운행과 관련된 옵션은 최대한 넣는 걸로, 특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 앞차하고 차간 간격 맞춰서 긴급 제동을 해준다든지 이런 기능은 반드시 넣어 주셔야 여러분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큰 사고 없이 차량을 내가 내 소유가 아닌 상황이 될 때까지 소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옵션들은 꼭 빼지 말고 넣어 주셔라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강변북로 타서 이제 강변북로를 한번 이렇게 좀 뭐 고속 주행을 한번 해볼 건데, 뭐 80km 도로니까 뭐 그렇게 과속을 하진 않을 거예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과속 방지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90km, 그러니까 80km 도로면 앞자리가 바뀌는 정도까지는 과속 그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뭐 90km 정도, 80km, 90km 언더까지는 충분히 주행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속도로 좀 한번 주행을 해볼 텐데, 일단 주행 질감은 얘는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거는 K8하고 K9에만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 생각보다 노면 진동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는데 고급진 승차감은 전혀 없어요. 그냥 국산 SUV 정도 수준의 그런 느낌이고, 일단 쇼파가 이 시트 자체의 질감이 딱딱하기 때문에 쇼파에 대한 그런 어떤 편안함이나 안락함은 없어요. 그냥 뭐 독일 수입차 타는 그런 느낌이어서 크게 어떤 차량의 어떤 안락함을 주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시트 포지션은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의 SUV의 그런 대형 SUV의 그런 시트 포지션은 아니고, 세단에 앉아 있고 시트를 조금 높여 놓은 듯한 느낌의 시트 포지션이에요. 시트가 굉장히 낮게 돼 있어서 굳이 이게 어떤 시야각이 SUV를 타는 어떤 운전 자세라든지 시야각을 주고 있진 않아요. 차량을 예약하시거나 구매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드라이빙 센터에 와서 시승을 꼭, 해당 차량에 대한 시승을 꼭 해보고, 요새는 뭐 어차피 차가 빨리 나오지 않으니까 예약은 먼저 걸어 놓고 시승 예약을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시승 예약해 놓고 시승해 보시면서, 아, 이 차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그 판단을 좀 한번 해 보셨으면 해요. 차량에 대한 느낌은 뭐 만족스러운 느낌은 갖고 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차량 가격이 조금 이제 비싸고, 그 차량 가격을 상쇄시킬 만큼 어떤 연비적인 이점을 얻으려면 상당히 차량을 많이 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보시면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주행거리가 상당히 좀 많고, 그리고 이제 디젤 차에 대해서는 좀, 이제 디젤 차는 좀 앞으로 죽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좀 사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디젤 차의 어떤 배기량에 따른 그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얘가 1600cc로 등록이 되니까 세금이 훨씬 낮잖아요. 연 한 20만원 정도 낼 텐데, 그런 정도의 세금을 내면서 차량을 운행해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든지, 요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지시면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거는 추천드려요. 근데 뭐 차량 운행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하이브리드를 굳이 쓰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이제 얻어주는 연비적인 효과랑
그걸로 인해서 차량 가격이 비싸지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그러기에는 제가 구매한 거는 정말 뭐 다 집어넣은 풀옵션이라서 5,20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돈을 지급을 하고 살만한 어떤, 네, 그냥 저는 한 10만 킬로 이상 된 보그 중고를 살 것 같아요. 5천만 원을 주고 SUV를 사야 된다 그러면 랜드로버, 뭐 레인지로버 중에 뭐 5천만 원 정도 되는 중고차, 뭐 10만 킬로 이상 된 그런 중고차라도 레인지로버를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레인지로버 바예요. 참고로 그런 정도의 승차감이라든지 에어 서스펜션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가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네, 이 소재가, 그러니까 물론 중고차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제가 쉽게 권해드리진 못하지만, 어쨌든 요새는 뭐 인증 중고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뭐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투르라는 또 그 중고차 앱을 보면 차량에 대한 뭐 다이노 테스트라든지 완전 실내 내부 세차 뭐 완벽한 뭐 시트까지 탈거해 가지고 실내 클리닝 완벽하게 하고 차를 거의 새 차와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서 중고차를 판매하는 업체도 생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신뢰할 수 있게끔 고객을 맞이하는 그런 업체들도 좀 여러분들이 한번 이용을 해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1년 반 정도를 기다려서 이 차량을 쓰기에는 가성비 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때문에 물론 제 앞에 이제 7대가 남았다고 딜러분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서 기쁜 마음에 그러면 나도 내가 구매해야 될 차를 시승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시승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예약 취소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은 지금 현재의 소렌토 하이브리드, 현행 소렌토 모델은 일단 실내는 정말 별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얼마 전에 비트 360 갔을 때도 K9을 이렇게 실내를 이렇게 한번 앉아봤는데, 약간 저는 그런 그 가죽의 고급감이 약간 아직도 좀 그런 걸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비건 레더 뭐 이런 식으로 막 포장하는 그런 말 표현들, 뭐 이 레자보다는 손에 느껴지는 감촉에서 오는 그 고급감이 느껴지는 뭐 K9이라든지 제네시스급의 그런 어떤 가죽 질감이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저렴한 플라스틱, 이 전부 다 플라스틱이에요. 전부. 네, 이거는 약간 발포 우레탄 같은 소재. 네, 전부 플라스틱. 네, 이게 5천만 원을 주고 이걸 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약간 뭐 흔히 얘기하는 요새 하차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차감 전혀 없고 그냥 동네 아재 같은 느낌의 이런 차량을 심히 고민해 보고 어떻게 결정할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차량 자체의 어떤 이 차량 자체가 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이렇게 딱 각진 좀 그 멋진 외형, 뭐 이런 것에서 주는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이라는 거는 뭐 말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압도적인 1위고 SUV에서는 뭐 대항마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혹평을 하는 이유는, 얘는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는 구 모델이기 때문에 신모델이 나오면, 요새는 페이스리프트만 돼도 실내 인테리어는 싹 다 바꿔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실내 인테리어를 싹 바꾸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현행 K8 인테리어를 거의 모든 지금 기아차가 공용으로 쓰다시피 다 일자형 디스플레이에 심플한 실내를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인테리어만 좀 바꾼다고 하면 뭐 훨씬 상품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는 게 그 EV9처럼 바뀌다 보니까 디자인은 훨씬 더 예뻐져서 그런 부분들은 좀 확실히 좀 장점일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앞으로 7대 정도 남았는데, 제가 어쨌든 딜러분 말씀으로 내년에 차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년에 차를 받을 거면 내년에 EV9이 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예약해 놓고 있는 K8 그리고 이 K8 하이브리드랑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 두 대를 굳이 사야 되느냐, 그냥 합쳐 가지고 EV9 한 대를 사면 어떠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여러 유튜버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EV9이 실내가 K8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유출되어 있는 사진들, 유출된 영상들을 봐도 K8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다른 건 따지지 않아요. 뭐 1억에 팔든 뭐 1억이 넘는 금액에 팔든 간에, 아니 이 가죽 이런 것들은 좀 소재가 좀 고급감이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본 그 유출된 사진을 본 바로는 얘랑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정말 싸구려틱한 실내를 주고 있어서. 그리고 또 만약에 뭐 3열 만든다고 주접 떨면서 막 2열 시트 좀 좁아지고, 의자가 이 시트 의자 폭이 막 좁아지고 이런 형식이다라고 하면 전혀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어떤 소재의 고급감을 선호를 하고, 가족들이 뭐 우리 집 가족이 뭐 대가족이어서 막 7명 8명이 타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거의 99% 저 혼자 타고 다녀요. 어쩌다가 가족들이 타면 뭐 4명 3명 뭐 이렇게 타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뭐 3열까지 만들어 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3열을 만들어 가지고 공간을 빼앗기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4열 시트도 필요 없고 무조건 5열 시트예요. 시트를 선택하는 1순위는 무조건 5열 시트예요. 5열 시트인데 2열에 통풍 시트가 있으면 베스트인데, 2열에 통풍 시트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2열도 사실 아무도 안 탄단 말이에요. 거의 비어 있는데 그걸 통풍 시트를 넣겠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어떻게든 그 옵션을 넣으려고 막 캡틴 시트를 넣고, 말이 캡틴 시트, 저게 무슨 캡틴 시트예요. 전혀 고급스러움도 없고 편안하지도 않고, 오히려 암레스트만 조금 해갖고, 암레스트가 이렇게 커서 팔을 이렇게도 기대고 이렇게도 기대야 되는데, 무슨 요만한 막대기 하나 붙여놓기 때문에 팔 기대는 것도 되게 불편해요. 절대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해서 얘기할 정도로 저거는 정말 쓸데없는 옵션이에요. 옆으로 타고 내릴 때도 불편하고 정말 비추합니다. 근데 운전석 시트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오금까지 오는 이 받침이 상당히 쓸만하기 때문에, 이 앞열 운전석 시트는 괜찮아요. 뭐 허리 받침대 럼버 서포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움직이고 해서 굉장히 쓸만해요. 저는 좀 시트를 조금 세워서 운전하고 허리를 좀 끝까지 좀 붙여서 운전하는 편이다 보니까, 시트에 대한 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허리가 자꾸 디스크 터진 이후로 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시트에 대한 그 세팅을 조금 신경을 좀 쓰는 편인데, 시트는 굉장히 한국 체형에 잘 맞게끔 잘 만들어 놔서 뭐 운행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2열 시트는 조금 선택을 해야 된다. 어머, 이게 수동이네? 이게 이런 옵션이 빠진 건가? 이게 어떻게 수동이지? 자동이 아니었나요? 네. 뭐 시트에 대한 전체적인 시트 포지션이나 운행 느낌은 흠잡을 데는 없지만, 차량 가격은 하이브리드라는 거 빼면은 저 가격은 조금 거시기하다.
이 가격이면 그냥 전기차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도 지금 뭐 요 정도의 시간차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 EV9이 진짜 소재만 좀 고급스럽게, 제발, 어차피 8천만 원 넘고 1억짜리 차가 되면 구매하는 구매층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차가 1억대가 되면 구매하는 층은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해진 구매층을 타겟으로 해서 차량을 출시할 거면 정말 고급스럽게 기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SUV 중에 텔룰라이드가 안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 중에는 모하비를 넘어서는 가장 하이엔드가 될 텐데, 그런 플래그십 모델을 만들 때는 그거에 맞는 소재의 고급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아의 관계자분들 꼭 참고해서 좀 고급스러운 차를, K9 같은 고급스러운 차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소재가 또 이렇게 막 가죽에 조악한 이런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하면 제네시스 GV90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뭐 세븐도 뭐 똑같겠죠. 세븐도 뭐 팰리세이드 후속의 느낌으로 SUV를 만들 거다 보니까 팰리세이드 디자인 자체를 저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이 앞에 이 코핏 올라와 있는 거, 그 저렴해 보이는 싸구려 같은 인테리어도 좀 싫어해서, 그렇게 되면은 국산 전기 SUV 중에는 일단 EV9하고 GV90 이렇게 딱 두 대만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EV9이 얼마만큼 소재감이 좋게 고급스럽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을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제네시스 GV90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지켜보고 구매를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지금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 보면서 자꾸 느껴져요. 네. 이 소재의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인테리어가 너무 산만한 것도 정말 싫어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K8, 진짜 딱 K8만 돼도, K8만 돼도 정말 인테리어가 뭔가 확실히 좀 안정감 있는 그 느낌인데, 얘는 없네. 전혀 없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강변북로 한번 돌고 고속주행도 해보고 이런 시내 주행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느꼈었던 건데, 평균 연비가 제 앞에 분들도 운행하셨었던 연비가 이제 합쳐져 있는 평균 연비인데 리터에 14.9km예요. 시내 주행, 뭐 잠깐의 강변북로 주행 한 게 14.9km. 연비로는 뭐 압도적인 연비를 자랑을 해요. 뭐 물론 디젤 연비도 뭐 이 이상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출고되는 디젤 차량은 거의 자동차의 역사에서는 일반 상용차 말고, 트럭 같은 상용차 말고 일반 승용으로 나오는 차량에서는 지금 출시되는 디젤이 향후 10년 정도 운행이 될 테니까 거의 마지막 끝물이라고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닐 상태인데, 지금 이제 그렇다라면 지금 출시되는 차량은 이렇게 최소한 하이브리드 정도는 출시를 해야 뭐 중고차 가격 방어도 되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꼭 저처럼 이렇게 시승을 한번 해 보시고, 시승해 보신 다음에 차량을 구매하셔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거리 지나서 차량 반납하고 다음 또 시승 영상 한번 보면서 이제 차량 관련된 이제 또 다른 영상 찍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승을 몇 개를 했어요. 뭐 전기차도 시승 몇 개 하고 국산차도 했는데 매번 마이크가 죽어서, 음향이 죽어서 소리가 녹음이 안 됐는데, 제가 마이크 사용 방법을 세팅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테스트를 안 하고 이제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오디오가 죽어 있는 거를 모르고 매번 이렇게 촬영하고서는 왜 이러지 자꾸 이렇게 실수를 좀 반복했었어서
영상은 많이 찍었는데 그동안 업로드 해드리지 못한 점 사과 한번 드리고요. 제가 앞으로도 또 열심히 또 영상 다시 찍어서 그 전에 시승했었던 차량들 다시 시승 예약해가지고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인이었고요. 보잘것없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